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 워치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이, 정말 깊숙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AMD, Advanced Micro Device입니다. 네, AMD. 요즘 정말 뜨거운 기업이죠? 맞아요.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AMD는 지금 기술업계, 특히 이 반도체 분야에서 정말 가장 주목받는 기업 중 하나예요. 한편에서는 AI 혁명의 파도를 타고 엄청난 기회를 잡을 거다, 이런 장밋빛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기대감이 엄청나죠.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그리고 이미 주가 수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요. 정말 양극단의 시선이 공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기회와 위험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정말 작정하고 청취자 여러분께서 AMD에 대해 궁금해하실 만한 거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AMD가 꿈꾸는 큰 그림, 이렇게 기술 비전부터 시작해서요. 그들의 핵심 사업 방식은 어떤지, 또 재무 상태는 건강한지, 그리고 요즘 정말 많은 기대를 모으는 그 MI300 시리즈 있잖아요. 그 제품의 진짜 가치는 어느 정도인지. 네, MI300. 핵심이죠. 그리고 최근 실적은 어땠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또 더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어떤 기회가 있고 또 어떤 위험 요인이 숨어 있는지까지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면과 또 우려되는 면을 아주 균형 있게 살펴보면서 이 AMD를 둘러싼 복잡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먼저 AMD의 큰 그림, 비전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AMD는 그냥 칩만 파는 회사가 아니에요. 포용적 기술이라는 상당히 좀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는 그런 비전을 내걸고 있습니다. 포용적 기술이라. 네, 이게 뭐냐면 고성능 컴퓨팅 기술, 그러니까 아주 성능 좋은 컴퓨터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하고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나 인공지능, AI,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HPC라고 하죠. 이런 앞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프리미엄 시장에 딱 집중하고 있어요. 네, 성장성이 높은 시장들이죠. 그렇죠. 여기서 경쟁사 제품 대비 뛰어난 가격 대비 성능,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성비, 이걸 무기로 해서 시장 점유율을 아주 공격적으로 늘려가겠다. 이게 AMD의 핵심 전략입니다. 가성비 전략. AMD의 전통적인 강점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실제로 AMD가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2025년까지 수천억 달러,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조 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수백조 원.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규모네요. 그렇죠. 이건 AMD에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목표 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아심차요. 예를 들어서 서버용 CPU 시장 있잖아요. 네, 인텔이 오랫동안 장악했던 시장이죠. 맞습니다. 거기서 이미 오랜 기간 독점 체제를 유지하던 경쟁사의 아성을 깨고 꾸준히 점유율을 높여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3년 안에 이 시장의 30% 중반대까지 차지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0% 중반대면 정말 대단한 목표인데요. 그렇죠. 또 새롭게 뛰어든 시장이 AI 가속기 시장. 그러니까 AI 연산을 아주 빠르게 처리해주는 그런 칩 시장인데요. 여기서도 그 MI300 시리즈라는 신무기를 앞세워서 이것도 3년 안에 한 10%에서 20% 수준의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10에서 20%. 이것도 결코 쉽지 않은 목표죠. 네, 만약에 이 목표들을 정말 달성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AMD가 얼마나 강력하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셈이 될 겁니다. 비전 자체는 정말 멋지고 그럴듯합니다. 포용적 기술이라는 말도 좋고요. 하지만 그 제시된 야심찬 목표들, 특히 방금 말씀하신 AI 가속기 시장에서 3년 내 10에서 20% 점유율을 달성하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정말 상당히 어려운 과제일 수 있습니다. 역시 쉽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왜 그렇게 보시나요? 왜냐하면 그 시장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라는 절대 강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이죠. 엔비디아의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정말 수많은 개발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왔고 매우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강력한 해자거든요. 쿠다 생태계,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하드웨어 성능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할 수도 있어요. 개발자들이 얼마나 쉽게 자신들의 AI 모드를 개발하고 돌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니까요. AMD도 물론 자체적으로 ROCm이라는 개방형 생태계를 밀고는 있습니다만
ROCm이요? 네, ROCm. 이게 쿠다만큼 빠르게 확산되고 개발자들의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글쎄요. 아직은 좀 미지수입니다. 갈 길이 좀 멀어 보여요. 이 생태계 경쟁에서 밀리면 아무리 하드웨어가 가성비가 좋다고 해도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태계 경쟁이 정말 치열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수백조 원 규모의 TAM, 즉 총가능 시장이라는 것도 결국은 잠재력일 뿐이지 AMD가 그 큰 파이에서 실제로 얼마만큼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아주 냉정하게 지켜봐야 합니다. 목표 설정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간극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네, 그 점은 분명히 고려해야겠네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요. 고객 가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AMD의 전략이 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본 자료 분석에 따르면 AMD 제품을 쓰도록 고객을 유치하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 이걸 고객 획득 비용 CAC라고 하죠. 네, CAC. 이걸 정확히 계산하긴 어렵지만 간접적으로는 낮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간접적으로 낮다. 어떤 근거죠? 왜냐하면 AMD는 아까 말씀하신 ROCm 같은 개방형 표준을 지향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특정 회사 기술에 완전히 묶이는 소위 말하는 벤더 종속성 위험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아, 개방형 표준의 장점이군요. 네, 이건 고객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진입장벽이나 위험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간접적으로 CAC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일리는 있네요. 반면에 일단 한번 고객이 되면 오랫동안 AMD 제품을 계속 사용하게 될 가능성, 이걸 고객 생애 가치 LTV라고 부르죠. 네, LTV. 이 LTV는 높다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경쟁사 대비 가격은 합리적이면서 성능도 뒤지지 않고 특히 와트당 성능 효율, 즉 전력 소모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고객들 입장에서는 총 소요 비용, TCO를 절감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TCO 절감. 데이터 센터에서는 정말 중요하죠. 맞습니다. TCO라는 게 단순히 초기 구매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 특히 전기세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한 총 비용을 의미하는데 이게 낮아지면 고객들은 당연히 장기적으로 AMD 제품을 다시 찾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것이 바로 높은 LTV로 이어진다는 논리입니다. 네, 그 논리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재적으로 낮은 CAC와 높은 LTV, 이게 결국 뭘 의미하냐면 LTV를 CAC로 나눈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AMD의 지속 가능한 수익성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 LTV CAC 분석 자체는 이론적으로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 자료에서도 간접적 영향이라고 좀 선을 그었듯이 이걸 B2B 하드웨어, 특히 반도체처럼 단가도 높고 구매 결정 주기도 긴 그런 기업에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 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그 개방형 표준이라는 것이요. 이게 오히려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어요. 벤더 종속성을 줄여준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고객들이 AMD에서 다른 경쟁사 제품으로 갈아타기도 그만큼 쉬워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충성도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충성도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TCO 절감 효과 역시 AMD가 지속적으로 정말 꾸준히 기술적인 우위와 가격 경쟁력을 유지할 때만 유효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쪽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경쟁도 정말 치열하잖아요. 네,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하죠. 그렇죠. 만약에 경쟁사가 더 혁신적인 제품을 더 좋은 조건으로 더 낮은 TCO로 내놓는다면 AMD의 그 TCO 이점이라는 것은 정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그 자료에서 제시된 LTV CAC 비율 자체도 여러 가정, 추정에 기반한 것이지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검증된, 확정된 수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 시장의 복잡성이나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가 관건이고 또 그 분석 자체도 여러 가정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AMD의 또 다른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사업 모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바로 페플리스 모델입니다. 네, 페플리스. AMD 하면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자료에서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요. 페플리스는 반도체 설계는 AMD가 직접 하지만 실제 생산은 TSMC 같은 전문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업체에 맡기는 방식을 말합니다. 삼성이나 인텔처럼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것을 다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IDM과는 다른 방식이죠. 네, IDM과의 가장 큰 차이죠. 가장 큰 차이는 역시 수십조 원, 어쩌면 그 이상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반도체 공장, 팹이라고 부르는 이걸 직접 소유하고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덕분에 회사의 자산 규모를 상대적으로 가볍게 유지할 수 있는 소위 자산 경량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설비 투자 부담이 훨씬 적죠. 바로 그겁니다. 이 팹리스 모델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압도적인 자본 효율성입니다. 수조 원짜리 팹 같은 거대한 고정자산이 없으니까 총자산 규모 자체가 작고요.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으로도 높은 이익률을 낼 수 있는 구조인 거죠. 대표적인 자본 효율성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 ROE나 총자산이익률 ROA를 보면 IDM, 그러니까 종합단도체 기업보다 구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수치상으로도 차이가 꽤 나죠. 네, 자료의 추정치를 보면 AMD의 ROE는 연 25% 수준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IDM 평균인 10%보다 최소 15%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ROA 역시 AMD가 12%인데 반해 IDM은 5% 정도로 이것도 7%나 차이가 나죠. 와, ROA 차이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높은 자본 효율성은 뭘 의미하냐면 벌어들인 이익을 다시 연구개발, 즉 R&D에 아주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기술 혁신을 계속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AMD 성장의 핵심 동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팹리스 모델의 그 높은 자본 효율성은 분명 큰 장점입니다. 그 점은 뭐 부인할 수 없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이 모델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아주 명확한 위험 요인들도 존재합니다. 위험 요인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위험은 역시 생산을 전적으로 외부에 의존한다는 점이죠. 특히 TSMC 같은 특정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으면 만약 그 파운드리에 생산 차질이 생긴다거나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화재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한다거나 혹은 요즘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예를 들면 대만 문제 같은 것들이 현실화될 경우예요. 그렇게 되면 AMD의 생산 라인 전체가 그냥 멈춰버릴 수도 있는 그런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는 겁니다. 생산 의존성 문제 정말 심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또 다른 위험 요인으로는 팹리스 기업은 IDM이 떠안아야 하는 그런 막대한 감가상각비 부담이나 낮은 공장 가동률에 대한 걱정은 덜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대신 재고 리스크에 크게 노출됩니다. 재고 리스크요? 네. 시장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너무 많이 생산 주문을 넣었거나 혹은 경쟁사 신제품에 밀려서 예상보다 제품이 잘 안 팔리면 막대한 양의 재고를 창고에 그대로 쌓아두게 되는 거죠. 이 재고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재고 평가 손실로 이어져서 회사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고가 쌓이면 손실로 이어진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자료에 나온 시나리오처럼 PC 시장 수요가 갑자기 확 꺾여서 10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1억 4천만 달러, 한 1,8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규모의 재고 평가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법인세일 20%를 감안하더라도 순이익이 약 8억 위안이나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즉, 시장 상황 변화에 실적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동성이 아주 큰 구조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생산 의존성, 그리고 재고 리스크. 확실히 팹리스 모델의 명확한 그림자군요. 이 점은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렇다면 AMD의 수익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성장 잠재력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그게 중요하겠죠. 자료 분석에 따르면 AMD는 현재 크게 4가지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AI 칩과 서버 CPU를 포함하는 데이터 센터 부문. 여기가 요즘 가장 핫하죠. 네, 핵심 성장 동력이죠. 둘째는 PC나 노트북용 칩을 다루는 클라이언트 부문. 셋째는 게임 콘솔이나 그래픽 카드에 들어가는 칩을 만드는 게이밍 부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용 장비나 네트워크 장비 등에 쓰이는 칩을 공급하는 인베디드 부문입니다. 이 인베디드 부문은 자일링스 인수를 통해 크게 강화됐죠. 네, 자일링스 인수가 인베디드 부문에 큰 힘이 됐죠. 이 네 부문 중에서 특히 데이터 센터와 인베디드 부문이 앞으로 AMD 성장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힙니다. 2024년 예상 매출비 중에 35%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이 데이터 센터 부문은 연평균 25%라는 아주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요.
자일링스 인수로 강화된 인베디드 부문 역시 연 15%의 상당히 견조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데이터 센터 25%, 인베디드 15%면 정말 높은 성장률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AMD는 구조적으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영업 레버리지라는 건 혹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영업 레버리지는 고정비 비중이 높아서 매출이 증가할 때 그 증가율보다 이익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면 이익은 더 크게 줄어들 수도 있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AMD는 R&D 비용이나 마케팅 및 관리 비용 같은 고정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서 이 효과가 크다는 거죠. 자료의 모델링 결과를 보면요. 총 매출이 10% 증가할 경우에 영업이익은 약 15%, 그리고 순이익은 약 12%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처럼 회사가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이익이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네, 데이터 센터나 인베디드 같은 고성장 부문이 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성장 스토리가 있죠. 하지만 그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다른 부문의 상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 부문, 즉 PC 시장은 연 5% 성장, 게이밍 부문은 연 10% 성장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부문들의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정체되거나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다른 부문은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군요. 네, 그렇죠. 결국 전체 회사 성장을 이 두 고성장 부문, 데이터 센터와 인베디드가 얼마나 강력하게 견인해 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전용적인 양날의 검입니다. 양날의 검이요. 네. 매출이 예상대로 쭉쭉 늘어날 때는 이익 증가폭이 커서 아주 좋지만 반대로 매출이 예상보다 부진하거나 시장 상황이 둔화될 경우에는 그 높은 고정비 부담 때문에 이익이 감소하는 폭이 매출 감소폭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즉, 실적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의미이고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 높은 레버리지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확실히 동전의 양면이 있군요. 성장할 땐 좋지만 꺾일 때는 더 아플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MD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할 때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존재죠. 바로 AI 가속기 인스팅트 MI300 시리즈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AMI300 드디어 나왔네요. 네, 우리가 살펴본 자료에서는 이걸 단순히 새로운 제품 라인업으로 보지 않아요. 회계장부에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AMD의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숨겨진 자산, 히든 에셋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숨겨진 자산이라 좀 강한 표현인데요. 그쵸. 이 MI300 시리즈가 실제로 AMD의 이익 구조를 얼마나 개선시키는지 이걸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그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건데요. 자료의 최신 추정치에 따르면요. 2025년 한 해 동안 이 MI300 시리즈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 가이던스가 약 35억 달러에 달합니다. 35억 달러면 상당한 규모인데요? 네, 상당하죠. 이게 다 고성능 AI 칩이다 보니까 마진율도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을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70%로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70%요? 와, 정말 높은 마진율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MI300 시리즈만으로 연간 24.5억 달러의 매출 총이익을 만들어내는 셈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35억 달러 매출이 MI 같은 고마진 제품이 아니라 그냥 회사 전체 평균 GM인 54% 수준의 일반 제품에서 발생했다고 가정하면요. 그때 매출 총이익은 18.9억 달러였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차이가 꽤 나네요. 네, 계산해보면 MI300 시리즈 덕분에 AMD는 연간 약 5.6억 달러, 그러니까 24.5억 달러에서 18.9억 달러를 뺀 금액이죠. 이만큼의 추가적인 매출 총이익을 더 얻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MI300이 회사 재무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가치라고 그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이익 기업은 5.6억 달러. 네,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 추가 이익 5.6억 달러의 AI 기술 기업이라는 프리미엄을 반영해서 주가 수익 비율 PE 30배를 적용하면요. 자료에서는 이것도 AI 선두주자인 엔비디아 등에 비하면 보수적인 배수라고 언급합니다. MI300 시리즈 자체의 내재 가치가 무려 168억 달러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68억 달러.
PE 30배를 적용해서요? 네, 168억 달러면 현재 AMD의 전체 시가총액 추정치인 약 2,400억 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만약 앞으로 MI300이 시장에 더 성공적으로 침투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연간 추가 이익이 지금 계산한 것보다 20%더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기업 가치는 33.6억 달러나 더 상승할 수 있고요. 이는 주가 상승 잠재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수적으로 봐도 1.4%지만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는 10% 이상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MI300 시리즈가 AMD에게 정말 중요한 제품이라는 점에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자료에서 사용한 숨겨진 자산이라는 표현은 글쎄요, 조금 과장된 측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되었다고요? 네. 왜냐하면 이미 시장 참여자들은 MI300의 존재와 그 잠재력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러한 기대감이 현재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뭐랄까, 숨겨져 있다기보다는 큰 기대를 받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미 시장 기대가 반영되어 있다. 그렇죠. 그리고 제시된 그 가치 계산 방식에도 몇 가지 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서 가정한 70%라는 아주 높은 매출 총이익률,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요? 지속 가능성 문제군요. 네, 엔비디아와의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가격 인하 압박이 심해진다면 마진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 PE 배수를 매출 총이익에 직접 적용하는 방식은 사실 일반적인 기업 가치 평가 방법은 아닙니다. 보통은 순이익이라 현금 흐름에 적용하거든요. 매출 총이익에 적용하면 운영 비용 등이 고려되지 않아서 가치가 좀 부풀려질 위험이 있습니다. 평가 방식의 문제점도 있군요. 네, 따라서 그 16억 8천억 달러라는 내재 가치 역시 여러 가정에 기반한 추정치일 뿐이지 이것을 절대적인 수치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기술적 해자, 즉 경쟁 우위를 지켜주는 모트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보죠. 그 자료에서도 언급하듯이 AMD의 CDNA 아키텍처, 여러 개의 작은 칩을 연결하는 칩렛 설계 기술, 아까 말한 ROCm 소프트웨어 생태계, 그리고 자일링스 인수를 통해 확보한 FPGA 기술을 결합한 이종 컴퓨팅 역량 등은 분명 강력한 기술적 자산입니다. 네, AMD의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죠. 매년 20억 달러 이상을 R&D에 쏟아붓고 있기도 하고요. 자료 추정대로 경쟁사가 이걸 따라잡으려면 최소 3년에서 5년의 시간과 100억 달러 이상의 누적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와, 따라잡기 쉽지 않겠네요. 하지만 문제는 AI 기술 분야의 변화 속도가 정말 너무나도 빠르다는 점입니다. 지금 MI300이 가진 우위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정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아까도 지적했지만 ROCm 생태계 확장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된다면 AMD의 기술적 해자는 생각보다 빨리 얕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서 내린 중기적 지속 가능이라는 평가 자체가 상당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셈입니다.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빨라서 현재의 우위가 언제까지 갈지 모른다. 확실히 그렇겠네요. 물론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AMD도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죠. 자료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MI300, 다음 세대인 MI400 등 후속 제품 로드맵을 꾸준히 준비하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ROCm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노력은 하고 있겠죠. 그리고 수십 년간 쌓아온 CPU와 GPU 설계 노하우, 여기에 인수한 자일링스의 FPGA 기술 통합 경험까지. 이건 단기간에 다른 회사가 쉽게 모방하기 어려운 AMD만의 깊이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해자가 있기 때문에 AMD가 프리미엄 시장에서 경쟁사의 추격을 뿌리치고 점유율을 지키거나 확장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죠. 네, 그런 잠재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잠재력이 현실화될지는 지켜봐야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실제 숫자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실적과 앞으로의 가이던스를 보면 AMD의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힘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좀 삐걱거리는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네, 숫자가 중요하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총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36%나 증가한 74.4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순이익은 무려 473%나 급증한 7.1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순이익 증가율이 473%.
정말 엄청나네요. 그렇죠. 특히 주목할 부분은 역시 핵심 성장 동력인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이 57%나 증가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끌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데이터 센터 성장세는 앞으로 1에서 2분기 후의 전체 실적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데이터 센터 성장이 중요하죠. 실제로 이어진 2분기 실적을 보면요. 회사가 제시했던 가이던스 범위가 71억 달러에서 77억 달러 사이였는데 그 상단인 77억 달러를 딱 달성했습니다. 가이던스 상단 달성. 일단 긍정적이네요. 네, 자료의 추정대로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성장한 아주 고무적인 결과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다른 자료에서 언급된 3분기 가이던스는 더욱 놀랍습니다. 무려 87억 달러를 제시했는데 이건 2분기 실적 대비해서도 13%나 성장하는 수치입니다. 3분기 87억 달러. 성장세가 계속 이어지네요. 네,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서 그 기대를 뛰어넘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자료에서 제시한 불시나리오, 그러니까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처럼 데이터 센터 매출이 예상을 뛰어넘어서 35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회사 전체의 총 이익률, 그로스 마진도 54.5%를 넘어서는 아주 강력한 실적을 보여준다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10% 이상 상승할 잠재력도 충분히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발표된 실적 숫자들 자체는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까 1분기 실적 말씀하실 때 순이익 증가율은 엄청났지만 어떤 자료를 보면 영업이익 성장률에 대해서는 수치가 좀 혼재되어 있어요. 어떤 자료에서는 2.8% 증가했다고 하고 다른 자료에서는 5.7배 증가했다고 하고. 아, 영업이익 성장률 수치가 다른가요? 네,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2분기 매출이 가이던스 상단인 77억 달러를 달성한 것은 분명 긍정적이지만 다른 자료에 따르면 회계 기준 갭으로 계산한 총이익률 GM은 40%에 그쳤습니다. 40%요? 아까 불시나리오에서는 54.5%를 기대했는데 그렇죠. 물론 여기에는 약 8억 달러 규모의 재고 상각 비용이 반영된 영향이 크긴 합니다만 앞서 기대했던 54.5%나 일반적인 기대치였던 53% 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이건 앞으로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죠. 재고 상각 영향이 컸군요. 그래도 마진이 기대치에 못 미친 건 좀 아쉽네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자료의 분석은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지적하는데요. 시장 참여자들은 이미 AMD의 AI 모멘텀에 대한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공식적인 컨센서스와는 별개로 일종의 암묵적인 기대치 혹은 의사 컨센서스라고 하죠. 이걸 가이던스 상단인 77억 달러 수준으로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아, 시장의 눈높이가 이미 가이던스 상단에 맞춰져 있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실제 매출이 이 77억 달러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했다면 설령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 중간값인 74억 달러를 넘겼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이걸 기대치 미달, 미스로 받아들여서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5%에서 10%까지 하락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즉,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기대치를 뛰어넘지 비트 못하면 사실상 실패한 것과 같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와, 정말 살얼음판이네요. 기대치를 넘어서야만 하는군요. 그렇죠. 다른 자료의 옵션 시장 분석도 이걸 뒷받침합니다. 실적 발표 직전과 직후의 옵션 가격에 반영된 예상 변동성, 즉 내재 변동성 IV가 80%에 달했다는 것은 시장이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주가가 평균적으로 약 플러스 마이너스 4.2% 정도 급격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2%? 변동성이 정말 크네요. 네, 상당한 단기 변동성 리스크를 시사하는 거죠. 만약 그 자료의 bear 시나리오, 즉 부정적인 시나리오처럼 데이터 센터 성장이 예상보다 둔화되거나 마진이 악화되는 결과가 나왔다면 주가는 마이너스 8% 이상 급락할 수도 있었다는 경고입니다.
또한 어떤 자료에서 제시한 투자 체크리스트 자체는 유용해 보입니다만 거기에 담긴 목표 수치들, 예를 들어 영업이익률 29.5% 같은 기준은 현재 AMD의 실제 수익성, 아까 말씀드린 Q2 갭 GM 40% 같은 것과는 다소 괴리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발표된 실적과 비교하면서 이런 기준들을 현실적으로 계속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시장의 높은 기대치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또 실제 수익성과의 괴리도 체크해야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MD가 주주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주주 가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도 기업 평가의 중요한 요소니까요. 네, 주주 환원 정책도 중요하죠. 자료에 따르면 AMD는 2025년 5월에 기존에 진행 중이던 4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에 더해서 60억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와, 60억 달러 추가면 총 100억 달러네요. 맞습니다. 합치면 총 100억 달러라는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만약 이 추가된 60억 달러 매입 분량이 앞으로 1년 동안 꾸준히 집행된다고 가정하면요. 평균 매입 가격을 120달러로 잡았을 때 약 5천만 주 정도를 사들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AMD의 총 발행 주식수를 약 3.03%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만큼 주당 순이익 EPS를 끌어올리게 됩니다. 3% 정도 EPS 상승 효과가 있군요. 네. 하지만 단순히 EPS가 조금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발표가 시장에 주는 신호효과, 시그널링 이펙트입니다. 신호효과요? 네. 자료 분석처럼 이건 회사 경영진이 우리 회사 주식은 지금 싸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회사의 미래 성장에 대해 매우 강한 자신감이 있다고 시장에 공표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아, 경영진의 자신감 표출이다. 그렇죠. 특히 이 발표가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100억 달러 규모의 AI 칩 공급 관련 협력을 한다는 소식과 거의 동시에 나오면서 발표 당일 AMD 주가가 5%에서 7.5%나 급등했죠. 이것은 단순한 재무 활동을 넘어서 AI 시장에서의 성장 가속화와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경영진의 강력한 증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료에서는 기존에 설정했던 목표 주가에 경영진 신뢰 및 자본 효율성 프리미엄으로 7% 정도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해석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발표 당일 주가가 5에서 7.5%나 오른 것이 순전히 자사주 매입 발표 때문이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거의 동시에 발표된 그 10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AI 칩 협력 소식, 이게 주가에 더 직접적이고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우디 협력 소식 영향이 더 컸을 수도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죠. 물론 자사주 매입으로 총 발행 주식수가 줄어들면서 EPS가 3.03% 증가하는 것은 수치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회사의 근본적인 성장 전망이나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 치열한 경쟁 환경 자체를 바꾸는 요인은 아닙니다. 만약 앞으로 성장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다면 EPS가 3% 증가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본질적인 펀더멘탈 변화는 아니다.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는 더욱더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 통용되는 30배에서 40배 수준의 포워드 PE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미래의 높은 성장에 대한 기대치를 상당히 많이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짜 문제는 이 높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경우의 충격이죠. 기대 미충족 시의 리스크. 네. 앞서 계속 이야기했던 엔비디아와의 경쟁 심화, 예상보다 더딘 ROCm 생태계 확장 속도, 혹은 예기치 못한 반도체 시장의 주기적인 침체 같은 리스크 요인들이 현실화된다면 이렇게 높게 형성된 밸류에이션은 오히려 주가 급락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고밸류에이션은 하방 리스크도 크다는 말씀이시죠? 이 밸류에이션이 정말 적정한 수준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PEG 비율이요? 그건 어떻게 해석하나요? PEG는 PE를 예상 이익 증가율로 나눈 값인데요. 보통 이 비율이 1보다 낮으면 성장성 대비 저평가되었다고 보고 1보다 높으면 고평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AMD의 포워드 PE가 엔비디아보다는 낮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보다는 PE가 낮다. 네. 하지만 이것도 예상 성장률 전망치와의 관계 속에서 함께 평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PE가 낮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AMD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성장성과 밸류에이션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긴 호흡으로 AMD의 장기적인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기회 요인은 무엇이고 또 어떤 위험들을 염두에 두어야 할까요? 네, 장기적인 그림을 봐야죠. 자료 분석을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AMD가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독주를 견제하고 좀 대안을 찾으려는 대형 클라우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MI300 시리즈 채택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클라우드 기업들의 수요가 중요하죠. 또한 PC나 서버 CPU 시장에서도 라이젠 AI처럼 칩 자체에 AI 연산 기능을 내장한 온-디바이스 AI가 새로운 컴퓨터 교체 수요를 자극할 수도 있고요. 만약 AMD가 현재 예상되는 AI GPU 시장 점유율 한 10% 수준을 넘어서서 15%까지 끌어올릴 수만 있다면요. 이는 연간 수십억 달러의 추가 매출을 의미하고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 CAGR이 35%에서 40%까지 높아질 수도 있다고 그 자료는 예측합니다. 점유율 15% 달성 시 CAGR 35에서 40%, 엄청난 성장이네요. 그쵸. 이렇게 되면 시장은 AMD를 더 이상 엔비디아의 추격자가 아닌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듀얼 플레이어로 재평가하게 될 것이고, 이는 현재 주가 대비 50% 이상의 상승 잠재력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아주 긍정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듀얼 플레이어, 엔비디아와 동급으로 본다. 네. 실제로 어떤 자료에서 제시된 현금 흐름 할인 DCF 모델 분석 결과를 보면요. 리스크를 감안한 할인율 RADR 11.5%와 향후 5년간 연평균 38%의 성장을 가정했을 때 현재 주가 대비 약 30%의 상승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AI 시장 성장의 핵심 수혜주로서 매수, 바이 의견을 유지할 만하다는 분석입니다. 기회가 큰 만큼 리스크 역시 명확하게 인지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 자료의 리스크 시나리오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역시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엔비디아와의 경쟁입니다. 역시 엔비디아가 가장 큰 리스크군요. 네, 만약 엔비디아가 곧 출시할 차세대 칩, 예를 들어 B200 같은 제품이 또다시 압도적인 성능 격차를 보여주면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한다면 AMD의 AI 칩은 설 자리를 잃고 점유율 확대는커녕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신제품의 파괴력. 그렇죠. 그 자료에서 제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처럼 만약 AMD의 AI 관련 부문 연평균 성장률 CAGR이 현재 기대치인 45%에서 20%포인트나 하락하여 25% 수준에 그친다면 회사 전체 순이익은 35%에서 45%까지 급감할 수 있고, 이는 주가의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45%까지 폭락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가정해야 합니다. 와, 마이너스 35%에서 마이너스 45% 폭락이라니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네요. 네, 최악의 경우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반도체 산업 자체가 가진 그 극심한 경기 순환성, 사이클리컬리티, 또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입니다. 그 자료에서도 지적했듯이 호황이 있으면 불황도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이 산업의 특징입니다. 네, 반도체 사이클은 피할 수 없죠. 그렇죠. 지금 당장은 AI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이 보이지만 거시경제 전반에 침체가 오거나 기업들의 IT 투자가 위축되면 AI 관련 수요 역시 둔화될 수 있습니다. AMD라고 해서 이런 산업 전체의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까 DCF 분석에서 사용된 리스크 조정 할인율 RADR 11.5% 안에 이미 경쟁 심화 및 시장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2.5%포인트나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이러한 내재된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결국 AMD에 대한 높은 성장 기대치와 그에 따른 높은 밸류에이션은 그만큼 큰 하방 위험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투자자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회와 위험이 정말 명확하게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는 AMD라는 기업에 대해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AMD는 데이터 센터와 AI 시장이라는 거대한 성장 엔진을 확보했고, 특히 MI300 시리즈라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성장 모멘텀은 확실히 있죠.
또한 CPU, GPU, FPGA까지 아우르는 다각화된 기술 포트폴리오와 자본 효율성이 뛰어난 팹리스 모델, 그리고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통한 적극적인 주주환원 정책 등을 바탕으로 AI 시대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플레이어로서 상당한 장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넘어야 할 산도 정말 많습니다. 엔비디아라는 거대한 경쟁자의 존재는 여전히 가장 큰 위협이며 ROCm 생태계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확산시키고 목표한 시장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행의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실행력이 관건이겠네요. 또한 팹리스 모델이 가진 본질적인 재고 및 공급망 리스크, 미래 성장에 대한 높은 기대치가 이미 반영된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반도체 산업 특유의 피할 수 없는 경기 변동성 등 만만치 않은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AMD에 대한 판단은 이러한 밝은 기회와 어두운 위험을 모두 신중하게 고려하여 내리셔야 할 것입니다. 네, 정말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겠네요.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청취자 여러분께서 AMD라는 기업을 더 깊이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투자 결정은 항상 본인의 신중한 판단 하에 내리셔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청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공유해드린 내용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또한 이 정보는 저희의 조사 과정에서 AI가 생성한 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시장 상황이나 데이터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전에는 반드시 추가적인 검증 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와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